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큰일이 난다고 하죠. 때로는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직원 하나 잘못 들여서 몇백억씩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건 예산일이죠. 하물며 대기업조차도 그런데 가정은 오죽하겠어요. 평생을 지내야 할 배우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거나 본성을 숨긴 사람이라면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박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전문대를 졸업한 후 적당한 기업에 격리로 들어가 일을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애도 없는데 집에서 놀이요도 없었고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2년 만에 첫 아이가 생기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얼마 안 됐고 그맘때쯤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슬슬 나가라는 눈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그만둔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다시 취직해보려고 했는데 통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다녔던 회사가 무슨 경력이라는 일도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살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살림이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아이를 돌보고 가족이 먹을 식사를 차리는 일이 싫지만은 않았네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익혔고 나중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칭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건강하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자상하시니 그거면 된 거라고 생각했죠. 다만 남편 혼자 버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벅찰 것 같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네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그냥 지금은 모든 게 행복한데 앞으로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데? 우진이는 계속 잘할 거고 들어갈 돈은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집도 사야 할 테고. 생각해보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하지만 월급이라는 게 뻔한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받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당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야. 당신 일하려고? 우진이 아직 어린이집도 안 가는데?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진이 좀 더 크면 시간이 생기잖아. 그 시간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난 당신이 뭘 한다고 하든 다 응원해. 다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마. 우진이 이제 겨우 2살이잖아. 나도 알아.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남편은 당장 뭔가 할 필요가 없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사실 저도 곧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한시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재주 좋은 사람들은 갓난아기를 키우면서도 집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던데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답답했네요.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제게도 생각할 여유라는 게 생겼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는 뭘 하면 잘할지를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그러다 내린 결론이 카페였습니다. 요즘은 왜 커피나 음료 마시는 집보다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집이 더 인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감각도 있는 편이었어요. 커피 내리는 법만 배우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고
1년 만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딸 수 있었네요. 물론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카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닌다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어렸고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보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를 차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당장 그만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네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카페를 차릴 만한 장소를 알아보는 것 정도였죠. 이쯤이면 이제 저희 도련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과 도련님 한 분이서 사셨는데 자상하지만 남자다운 저희 남편과는 달리 도련님은 피부도 하얗고 성격도 조용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에 막 대학생이었는데 언젠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때까지 아직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긴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쑥맥이었던 거죠. 저는 형수인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눈도 잘 못 마주쳤어요. 대화도 제가 간신히 이끌면 그제야 몇 마디 하는 정도였습니다. 저한테까지 그러니 밖에 나가선 오죽했을까요. 도련님이 다니던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 숫자가 적지 않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의 유령처럼 다닌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도련님도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더군요. 그 숫기 없는 도련님이 어떻게 무사히 군대에 다녀왔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는 곧바로 취직을 했는데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웠는데 면접은 또 어떻게 통과했는지 저희 가족들끼리도 희한해할 정도였네요. 그러나 도련님은 가족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회사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밖에서 만나도 힘들거나 괴로워하는 모습도 전혀 안 보이고 가끔 이야기를 나눠봐도 회사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도련님까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회사인가 보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자격증을 따고 거의 2년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언젠가 제 카페를 차린 날을 꿈꾸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페를 지었다 부쉈다 하던 때였는데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오후쯤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도련님이 제게 묻더군요. 형수님, 지난번에 카페 차리려고 한다고 하셨죠? 그건 어떻게 되고 계세요? 마음이야 벌써 몇 번 차리고도 남았는데 돈이 없네요. 대출을 받을까 싶다가도 처음 하는 일인데 덜컥 빚부터 졌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가게 자리만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돈 좀 빌려드릴까요? 네. 도련님께서 제게 돈을 빌려주신다고요? 왜요? 사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니까 돈은 버는데 막상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둔 게 좀 있는데 놀리기는 아까워서요. 형수님이 카페 하시는데 도움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련님, 어렵게 모신 돈이잖아요. 곧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에이, 카페는 급한 거 아니니까 그냥 도련님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잖아요. 장사 잘하셔서 천천히 갚으세요. 평소 도련님이랑 가족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긴 했어요. 자식이라고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지 시부모님도 도련님이랑은 3마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워하셨거든요. 남편도 그랬고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랬던 건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가족이 됐으니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할 말 없어도 입으로 더 말 걸고 그랬던 건데 도련님은 내심 그게 고마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어렵게 모은 돈일 텐데 어떻게 그 돈을 덥석 받아요. 그래서 그날은 괜찮다고 잘 넘겨서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돈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갚을 것도 아니고 갚을 거면 그냥 받아줘라 라고 하시는데 사실 시부모님 두 분 눈치가 제일 많이 보였던 건데 그분들까지 그러시니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이 빌려준 돈과 그때까지 모았던 돈의 대출을 좀 껴서 드디어 카페를 열었습니다. 저희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도련님 돈도 있고 대출도 있으니 결국은 남의 돈 빌려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꾸밀 때도 그냥 보기 좋은 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카페 수십 군데를 다녀보고 SNS에 올라오는 유명한 장소는 참고 삼아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할 때도 업자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제 손을 거쳐서 공사했고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주변에 사무실은 많지만 아직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임대료가 높지 않은 곳을 찾아서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근처에 새로운 사무실은 속속 들어오는데 아직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전이었거든요. 처음 서너 달은 정말 종일 커피만 내리다가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 동네 직장인들이 들고 다니는 커피는 전부 저희 카페 거일 정도였죠. 하지만 그 후로 쏙쏙 다른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매출이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다른 곳에 여는 것보다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러다 빌린 돈 다 못 갚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시 손님을 모을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예쁘고 달콤한 디저트류를 메뉴에 올리면서 다시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종일 카페에서 손님이 맞다가 아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르바이트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에 돌아갔죠. 그러다 남편이 돌아오면 다시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어요. 하지만 일이 바쁜 만큼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만에 도련님에게 빌린 돈은 거의 다 갚을 수 있었고 2년이 조금 못 돼서 은행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카페로 돈을 정말 많이 벌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가 전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 이젠 아이도 제법 자랐고 카페 일도 나름 능숙해져서 훨씬 여유로워진 상태였어요. 그맘때쯤 남편에게서 슬슬 둘째를 가져도 되지 않겠냔 말이 나올 무렵이었죠. 그런데 문득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더니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되는데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그 숫기 없는 도련님이 여자를 데려오기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닌데 하도 놀라워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예? 하고 몇 번을 물었어요. 가족하고도 세 마디 섞기 쉽지 않은 도련님이 여자라니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렇게 반응하자 시어머니께서도 너도 못 믿겠냐며 자기도 영 믿기지가 않는다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주말에 꼭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죠. 드디어 주말이 되고 저희 식구들 모두 반신반의하며 도련님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해서 5시에 모이자고 해놓고 2시 지나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식구들끼리 정말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냐부터 저래놓고 갑자기 비혼 선언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런저런 걱정과 의심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6시가 되자 도련님이 정말로 여자를 데리고 오셨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도련님이 정말 여자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에 놀라서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는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느낌이 싸했습니다. 우선 얼굴은 상당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미인이 아니라 눈은 양옆으로 길고 가늘었고 입술도 얇지만 선명한 여우상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여우상이지 당시 제 솔직한 감정으로는
남자 많이 고일상이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 같은 건 잘 안 믿지만 도화살이라는 게 있다면 딱 저런 여자가 도화살이 있는 여자일 거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제 느낌인 거고 숫기 없던 도련님이 심지어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으니 그날 집안 분위기는 거의 잔치 분위기였네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눈, 코, 입 다 달리고 사지만 멀쩡하면 그냥 통과하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도련님은 번갯불에 콩국 까먹듯 결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자 쪽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시키려는 눈치였고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으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죠. 그래서 그맘때쯤 저는 따로 도련님을 만나서 1,000만 원을 건넸어요. 사실 카페를 차릴 때 도련님은 돈을 빌려줘 놓고도 따로 이자 같은 것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때다 싶어 크게 선물을 할 생각이었는데 양가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주는 게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렇게 도련님은 어느 날 한순간에 유부남이 되었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동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점도 믿지 않고 사주나 관상 같은 것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마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동서 때문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예산 내기가 아니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일단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일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시댁에 찾아온 건 결혼하고 딱 한 번뿐이었고 그 후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시부모님이 워낙 손자를 예뻐하시니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갔어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가면 밥 먹고 하는 것 말고는 딱히 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무슨 시댁과 연이라도 끄는 사람처럼 아예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시댁에 와도 무슨 손님으로 온 사람처럼 식구들 하는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질 않았어요. 그때도 명절이었는데 당일도 아니고 여느 마지막 날, 그것도 저녁 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시댁에 나타나더니 도착하자마자 예전에 도련님이 쓰시던 방으로 들어가서는 저녁 먹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나오더군요. 처음엔 정말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그런 걸로 의심하기도 싫었고 딱히 확인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명절 음식 차리고 그러는 거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처럼 식구들 모이고 그러면 먹을 음식이 필요한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마치 남일처럼 손님처럼 와서는 이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하면서 남은 음식을 죄다 싸가버리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다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동서, 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네, 제가 뭘요? 동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시댁에 몇 번이나 왔어. 글쎄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이 오진 않았겠죠?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댁이야 시댁. 동서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제가 뭐 안 오고 싶어서 안 왔어요. 일이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 회사 사람들은 불만도 없대. 명절 때 쉬지도 못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더 바빠요. 무슨 회사가 그래. 그 회사에선 동서만 일해. 형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명절 때 형님만 오는 게 뭐 불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제 할도리를 해야 한단 말이야. 동서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며느리의 도리를 해야지. 나는 뭐 일 안 해? 카페는 명절이고 뭐고도 없어.
그런데도 난 와서 음식 차리고 다 하잖아. 장나, 그깟 카페하고 제 일을 비교하세요? 형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직장인하고 자영업하고는 달라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아니 이건 뭐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동서는 애초에 저와 대화할 마음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거저거 다 듣기 싫고 자기는 자기 일이 있으니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아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서가 그런 식이면 도련님이라도 중간에서 잘해야 할 텐데 도련님이 또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야기가 될 리가 없었네요. 제 속이 그렇게 터질 것 같은데 시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그래서 동서 문제를 갖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더 속이 터지더군요. 걔 아니면 작은 애가 누구랑 살겠니라는 게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은 쓰리지만 어쩌겠냐는 거였어요. 두 분마저 그런 반응으로 나오니 괜히 저 혼자 난리를 치는 건가 싶어서 들고 있던 화도 쏙 들어가더군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셈 치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겠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동서의 일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저까지 아무 소리 안 하니 정말 시댁에는 아예 찾아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아예 없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다 알고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출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둘째네 뭐하고 사는지 좀 물어봐라 라는 말을 듣고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카페에 출근했죠. 머릿속은 복잡해도 바쁘게 손님들 상대하다 보면 얻은 생각 다 잊혀지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문득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의 얼굴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제법 나이가 있는 남자와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카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자 쪽에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을 걸더군요. 어머, 너 숙자니? 땡땡 여보 김숙자? 세상에, 너 미선이 맞지? 웬일이니 이런 데서 다 만나고 우리 카페인 줄 알고 온 거야? 남편이 여기 분위기 좋다고 해서 와본 거지. 근데 이 카페가 네 카페였어? 알고 온 건 아니었구나. 좀 신기하다 얘. 고등학교 때는 꽤 친하게 지냈는데 졸업 후에 제가 워낙 빨리 일을 시작한 데다 결혼까지 빨리 하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어요. 거의 10년 만에 그것도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정신없이 수달 떨었습니다. 친구도 인생 역정이 꽤나 굴곡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갔지만 시험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사업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이야기를 들어서는 엄청 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세상에, 너도 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한 티가 하나도 안 나? 그게 다 우리 남편 덕분이지. 그때 고생했던 게 남편 만나려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추억이야.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허세 부린다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였는데도 서로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남편이 돈 잘 버는 사장님이라 그런지 기티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글쎄 동서가 다니는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창이 자기 속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또라이가 알바끼를 하곤 안 나가는 바람에 아주 죽겠어. 알바끼? 땅 안 팔고 버티는 거? 그래.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조응수야, 조응수. 아, 짜증나.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공장 지으려고 마음먹자마자 땅을 사놨더라고. 그래 놓고는 세배를 쳐주겠다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거 있지? 무슨 그런 도둑놈 같은 신보가 있다? 마음고생이 많겠다. 요즘도 알바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지만 저 같은 소시민과는 워낙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 당시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머릿속에서 잊었다고 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동서는 연 끄는 사람처럼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자기가 어쩌질 못하니 괜히 저에게 전화해서 동서를 설득해보라고 닥달하셨네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제 말을 듣겠어요? 몇 번 전화로 이야기해봤지만 씨알도 안 먹혔고 나중엔 숫째 전화를 안 받아버리더군요. 그때쯤 되자 저도 도저히 지쳐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일 때문에 힘들고 마음은 동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는 생기더군요. 느닷없이 생긴 둘째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가질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니 결과적으론 잘된 일이었죠. 무엇보다 당시 동서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낀 저만 죽을 맛이었는데 아이 핑계댈 수 있어서 좋았네요. 하지만 임신한 상태로 카페 일을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르바이트생에게 다 맡겨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간신히 출근했는데 때마침 카페에 남녀 한 쌍이 들어왔어요. 왜 너무 놀랐을 때 간 떨어질 뻔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 제 기분이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얼른 카운터 아래로 몸을 숨기게 되더라고요. 남자와 함께 들어온 여자가 다름 아닌 동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서도 제가 카페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왕래도 잘 없고 관심도 없어서 제가 어디서 카페를 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그렇게 외간 남자와 떡하니 카페에 나타난 것이겠죠.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매장에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두 사람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보란 듯이 애정행각을 해댔어요. 카운터 위로 뺏고 머리를 내밀고 보는데 나 뜨거워서 도무지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제 핸드폰을 주면서 몰래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을 때까지 쪽쪽거리다가 아르바이트생이 나가라고 하자 그때서야 카페를 나가더군요. 불륜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남자 많이 구이게 생겼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 이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도련님을 생각해서라도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포스기를 확인해 결제한 남자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조응수라고 찍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좀 익숙한 이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름의 정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동창 남편이 하는 회사 공장 부지에 알바끼를 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불륜하는 놈들이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급한 건 도련님이었어요. 안 그래도 동서에게 휘둘려 사는 게 불쌍했는데 당장 이혼하라고 할 생각이었네요. 그런데 동영상을 본 도련님의 반응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 늦게 들어오고. 어머, 도련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알았다기보단 그냥 그런 게 아닐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작 알아보셨어야죠. 안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당장 이혼하세요. 형수님, 제가 어떻게 와이프한테 이혼하잔 말을 해요. 제 성격 아시면서. 그럼 이 꼴을 보고도 이혼을 안 하겠단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소송하고 어쩌고 할 걸 생각하면, 그냥 이대로 좀 견디다 보면 지나가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숫기가 없기로서니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제 속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도련님은 제가 알려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소송 접수만 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뭘 어쩌시려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들이니 피눈물 한번 흘려봐야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련님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도련님과 일을 정리한 저는 바로 다음날 동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동서가 만나는 사람이 알바끼의 주인공인 조홍수라는 것을 동창 남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사람 일이 뭔가 되려니까 정말 그렇게도 되더군요. 회사 규모가 작진 않고 직원도 꽤 많은 회사였는데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하필 딱 동서와 마주친 겁니다. 형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동서랑 할 얘기는 없으니까 비켜. 뭐예요? 형님이 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동서가 내 일을 어떻게 알아? 비키라니까? 나 여기 대표 만나러 온 거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형님이 우리 대표님을 왜 만나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이거 놔. 이거 못 놔. 형님 때문에 여기 저 비린내 진도 가는 거 몰라요?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저 비린내? 구린내 풀풀 나는 너만 하겠니? 대표한테 김숙 잡았다고 당장 전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동서는 끝내 저를 미워냈습니다.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저는 동서를 뿌리치고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죠.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남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원이 마중을 나오더군요. 그 모습을 본 동서는 얼이 빠져서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동서를 뒤로 한 채 회사 대표인 동창 남편을 찾아가 동영상과 영수증을 보여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동서가 회사의 골칫덩이인 조홍수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창의 남편은 제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며 동영상과 영수증을 몇 번이고 다시 보더군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 금방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냈습니다. 하필 딱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땅을 샀다 싶었더니 이 직원을 통해 알아낸 거였군요. 아니, 처음부터 두 사람이 계획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괜한 소식으로 심력 끼쳐드린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덕분에 골치 아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겠죠. 제가 좀 독한 편이거든요. 이 두 사람 고생 좀 할 겁니다. 동창의 남편은 자기 말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처절하게 응징당했어요. 일단 회사에서는 대임 명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이고 뭐고도 없이 잘렸죠. 거기다가 그 조홍수란 사람이 사기 전과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며 돈이 오고 간 것까지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소송은 무조건 승리라는 것 같았네요. 일이 그렇게 돌아가자 소심하던 도련님도 결국 마음을 굳히더군요. 미루고 미뤘던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도련님의 승소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우 같은 게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 남자랑 미연관계였다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지고 흔들기 좋은 도련님과 결혼해서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샀고 알박기를 했던 거죠. 땅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 도련님과 이혼하고
그 남자와 살 생각이었다는 것 같았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저희 가족의 암적인 존재였던 여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그 불륜남도 같이 말이에요. 배임 혐의로 한 번, 위자료로 또 한 번 돈을 뜯겨서 알거지가 된 채로 말이죠. 동서가 수감되던 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던 도련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쫓겨난 뒤로 저희 가족은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다시 안정을 찾으셨는데 이제 다시는 도련님께 결혼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섣불리 사람 잘못 들였다가 험한 꼴을 보셨으니까요. 도련님도 그 일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잘하고 성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다만 아직은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데 뭐 요즘은 비혼으로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